러시아 총리가 밝힌 1급 기밀. 2012년 12월 7일 당시 러시아 총리였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현지 주요 방송사들과 차후 정부 예산 계획, 연금, 교육 문제 등에 관해 정부 대표로 공동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가 끝날 무렵 한 기자가 돌발 질문을 던졌는데요. Знаете абсолютно все. Ну вот, например, прилетали на Землю инопланетяне. Те самые зеленые человечки. Малян, значит, рассказываю вам первый и последний раз. Вместе с передачей чемодана с ядерными кодами президенту страны приносят специальную папку. На ней написано «Совершенно секретно». И она 뉴스 화면이라고요? посвящена 기자와의 인터뷰입니다. пришельцам, которые посетили наш. 아니 이거는 그냥 인정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상황에 대해서. 네. 아니 근데 이건 놀랍네요. 놀랍다. 러시아 5대 대통령 출신인 메드베데프 총리는 대통령 취임 직후 외계인에 대한 1급 기밀 문서를 전달받았으며 외계인이 이미 지구에 왔었다라고 인정한 건데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인공위성을 최초로 발사한 우주개발의 강국이고 그렇습니다. 또 이 당시 최첨단 기술로 외계인과 접촉했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갔으니까 그렇죠. 거기까지 온 러시아랑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출신 총리면은 이제 국가안보의 총책임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모르는, 혹은 다른 나라에서 모르는 기밀을 알고 있을 테니 저런 얘기가 그냥 갑툭 튀어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더 놀라운 건요. 메드베데프 총리의 다음 말은 또 있어?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доклад абсолютно закрытой спецслужбы, которая занимается контролем пришельцев на территории нашей страны. Сколько их среди нас? не Сколько их расскажешь. среди нас, рассказывать не буду, потому что это может вызвать панику. 그러니까 메인 인 블랙 영화처럼 똑같네. 그 우리 중에도 외계인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아예 외계인들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따로 있다잖아요. 네. 자, 메드베데프 총리의 인터뷰가 공개된 후 사람들은 외계인이 지구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라며 폭풍 관심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메드베데프 총리는 인터뷰 말미에 영화 맨인 블랙을 보면 외계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농담조로 무마를 하려는 듯 했습니다. 영화를 이제 언급한 걸 보면은 이제 농담으로 약간 내가 여기까지 왜 얘기했자면서 급하게 무마하려는 듯한 느낌이 이게 좀 들고 주워 담기 위해서. 그렇죠. 넘어가려고. 괜히 한 말은 아니에요, 저거는 분명히. 외계인은 있다 싶고 18위 공개합니다. 미국 세상에 이런 보험이? 이 주변의 권유로 가입한 보험. 매년 보험료가 올라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다고요? 갑자기 광고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정말 오늘 특별한 보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소개할 보험은요. 무려 최대 보험금이 약 2천만 달러, 약 240억 원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아니, 무슨 보험인데 보험금이 이렇게 엄청나요? 그런데 말이죠. 이 가입할 때 드는 보험료는 19.95달러, 심지어 1년에 단돈 2만 5천 원이에요. 자, 대체 이 보험의 정체가 뭐냐? 1987년 미국의 S보험사에서 출시한 UFO 납치 보험입니다. 어머나. 아니 근데 저게 보험 상품으로 나왔다는 얘기잖아. 알아주는 보험사에서 낸 상품이에요. S보험사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요. 이 보험 없이 지구를 떠나지 마세요. 이 문구를 딱 내걸고 있습니다. 지난 수백 년간 전 세계에서 목격된 UFO. 그리고 침대에서 자고 있다가 외계인에게 납치됐어요. 제 몸에 바늘을 꽂고 생체 실험을 했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UFO에 납치된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보험이 만들어진 겁니다.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보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UFO 납치 보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보험 가입자가 UFO에 납치됐을 경우에는 1천만 달러, 약 120억 원을 보장받게 되고요. 만약에 외계인의 아이를 임신하거나 외계인의 공격으로 사망했다. 이때는 2천만 달러, 약 240억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실제로 UFO를 목격했던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 보험은 무조건 들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네. 네. 자, 이제 보험도 맞춤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UFO 납치 보험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외계인은 있다 싶고 17위를 공개합니다. 외계에서 보낸 정찰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시작된 미소 냉전 시대.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하면서요. 큰 충격을 받은 미국은 이듬해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창설. 그 뒤 양국의 우주 전쟁이 본격화됐는데요. 그런데 1960년 2월에 발견된 의문의 인공위성 때문에 전 세계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 왜요? 인공위성이 뭐 어떻게 됐길래? 일명 흑기사 위성이라고 불린 이 인공위성이 논란이 된 이유. 그 어느 나라에서도 흑기사 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그리고 더 혼란에 빠진 건 당시 예상한 흑기사 위성의 무게는 무려 약 15톤. 그런데 당시 기술 수준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인공위성의 최대 무게는 겨우 500kg에 불과했고요. 오. 그리고 흑기사 위성의 운행 속도는 당시 최신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2호보다 두세 배가량 더 빠르기까지 했습니다. 우와. 당시 과학기술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 거죠. 뿐만 아니라 프랑스 파리 천문대 야크 월레 박사는 이 인공위성은 지구에서 발생한 인공위성과 반대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구 중력에 구애받지 않는 이 거대한 인공위성, 이 흑기사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게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구에서 쏘아 올린 것도 아니고 지구의 기술을 뛰어넘는 거라면 이거는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그럼요. 네, 외계에서 쏘아 올린 거다. 그런데 더욱 의문인 것은 이 인공위성이 발견된 지 3주 만에 감쪽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얼마 뒤 미국에서 처음 입장과 다른 의견을 발표합니다. 흑기사 위성은 미국에서 발사에 실패한 디스커버러 위성의 잔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대반전이 일어났으니 사라졌던 흑기사 위성이 1981년에 다시 포착된 겁니다. 보통 인공위성이 사라졌다,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라는 건요. 인공위성이 수명을 다해서 일부러 지구로 떨어뜨렸거나 혹은 고장이 나서 우주 쓰레기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때문에 지구의 중력의 일정 범위를 넘어서 지구와 멀어져서 사라진 거라면 그렇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라진 흑기사 위성은 마치 누군가가 다시 지구 궤도로 돌려보낸 것처럼 다시 나타나는 아주 불가사의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주장대로 인공위성의 파편이라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안 네. 미국에서 뭔가 좀 숨기려고 일부러 좀 덮은 거 아니에요? 숨기려고. 잔해로 보기에는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7년 뒤인 1998년에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흑기사 위성의 정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정밀. 네, 놀랍게도 검은색 외관은 단순 파편이 아닌 정교한 인공위성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잔해가 아니네. 자네 아니죠? 그 완전체잖아요. 네. 아니 딱 저 UFO처럼 생겼는데 그 SF 영화에 나오는 그 뭐 정찰 위성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뭐 카메라도 달려 있는 것 같고. 보냈나 보다. 그리고 일부 천문학자들은 흑기사 위성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지금은 사라진 흑기사 위성이 2030년경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년 뒤에 진짜 그 흑기사 위성이 다시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흑기사 위성이 다시 돌아올 2030년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태양계에서 지구와 가장 닮았고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행성, 바로 화성이죠. 인류는 1970년대부터 화성에 탐사선을 발사해 생명체 탐사를 진행, 화성이 품은 미스터리에 대한 탐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네. 예. 화성 표면에서 발견된 그 숫자 기억납니까? 네, 8자. 저 앞에 5자도 있잖아. 그럼요. 미스테리한 흔적이 끊임없이 발견되는 미지의 행성 화성. 그런데 또 새로운 증거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번엔 생명체입니다. 에? 아이 아니에요? 옆모습 아니야? 어린애 같은데? 자, 지금 보면은 약간 긴 머리 여자 같지 그래, 않아요? 옆모습 같아. 그쵸? 머리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여성의 모습 같습니다. 2015년 나사의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 로버가 화성 내 협곡을 촬영하던 중에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를 찍은 게 아니고 네. 쭉 이제 찍다 보니까 걸린 거예요. 황량한 화성에서 유독 눈에 띄는 형상. 두 팔과 긴 머리, 가슴 등 여성의 형상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외계인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이 여성 외계인의 키는
대략 8에서 10cm이고요. 만약 이 작은 형상이 조각이었다면 쉽게 부서졌겠지만 조각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화성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2008년 나사는 화성에서 채취한 토양 샘플에서 얼음을 발견했고요. 2015년에는 화성 표면에서 소금기가 있는 물이 흐른 흔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소금, 물, 뭐 이런 게 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것도 화성에서 나온 거를 보면은 정말 이 생명은 존재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지구에만 생명체가 산다고 믿고 있었던 건 아니죠? 외계인은 진짜 있습니다. 외계인은 있다 싶고 14위를 공개합니다. 전 세계에 유출된 기밀 영상. 2011년 4월 13일 너튜브에 공개된 충격 영상. 이제 슬슬 무서워집니다. 순위 올라갈수록. 뭐야? 굉장히 옛날 같은데 뭐가 떠 있네요. 저거 뭐지? 이게 뭐야? 저거 얼굴 같잖아. 이제 알았어요? 자, 영상 속에는 원반형 UFO와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사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영상의 출처. 바로 소련의 국가안보위원회인 KGB가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기밀 영상이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 영상의 첫 화면에 등장하는 엠블렘이 1957년경에 사용되었던 KGB의 실제 엠블럼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건데요. 그러네. 자, 그리고요. 풍문에 따르면 KGB가 해체되자 1942년부터 1969년에 촬영된 KGB의 1급 비밀로 추정되는 영상이 일부 공개가 됐는데요. 그중에 이반이라는 사람이 KGB에 붙잡힌 외계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너튜브에 공개했는데 충격적인 건 이 영상 속에 KGB의 전투기에 의해 격추당한 UFO가 프랑스의 한 마을에 착륙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첫 번째 영상이 공개된 지 3주도 채 지나지 않은 5월 1일, 이반이 두 번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보시죠. 뭐야? 에? 아니,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잘 찍혔는데? 이건 그냥 살아서 움직이잖아. 어머. 이 뭐야? 어머. 아니 근데 옛날 필름이라 더 무서운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 거면 오히려 그냥 에이 뭐 잘 만들었나 하겠는데 저 당시 영상이면은 합성하기도 쉽지 않고 조작도 사실 쉽지 않죠. 요즘이야 뭐 CG로 거의 사실처럼 만드는 게 가능하지만 옛날은 아우, 불가능하잖아요. 더 어렵죠. 옛날 거라 너무 무섭다. 그런데 이 영상에는 첫 번째 영상에는 없던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 영상의 중요성 때문에 정보의 제공자는 익명으로 한다. 첫 번째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사람들이 이거를 막 찾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캐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이 영상에 올라온 게 아닐까요? 미스터리한 기밀 영상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주일 뒤에 공개된 세 번째 영상을 보시죠. 외계인의 손을 도장으로 찍은 듯한 기다란 네 손가락과 함께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에 관여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잘못된 방향으로 보고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고요. 이후 공개한 네 번째 영상에서는요. 가족 휴가라는 제목으로 여러 외계인이 등장합니다. 뭘 자료가 많아. 에? 에? 그리고 영상 속에는 1942년 첫 접촉 이후 서로의 관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외교 사절의 파견이 계획됐고 회의는 비밀리에 개최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미스터리한 영상이 계속 업로드되자 네 번째 영상을 끝으로 돌연 숱한 궁금증만 남긴 채 종적을 감췄습니다. 어머나. 아니 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영상을 올린 거고 왜 또 사라진 거죠? 사라진 게 더 이상한데요? 지상 최대 수수께끼 중 하나인 페루의 나스카 지역. 외계인이 남긴 지상화라 불리는 의문의 그림. 나스카 라인이 수차례 발견되며 수많은 고고학자들을 비롯한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바 있죠. 네. 뭐 많은 조사와 연구를 해도 여전히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 미스터리라고 해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2017년 1월 이 나스카 지역에서 또다시 수상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이 유골입니다. 와, 왜 손가락이 세 개밖에 없지? 길저울이고
정말 이 유골은 그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야, 저 생명체 중에는 저런 손이 없어요. 어떤 포유류를 생각해봐도 없죠. 저거는 진짜 외계인의 유골일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체불명의 유골이 발견되고 얼마 뒤 나스카에서 또다시 기괴한 유골이 발견됩니다. 웅크려 앉은 모습이 언뜻 보면 사람 같지만요. 머리는 마치 외계인처럼 길쭉한 모양이고요. 무엇보다 도무지 인간이라 할 수 없는 긴 손가락과 발가락은 각각 3개. 아, 진짜. 바로 이전에 발견됐던 손 모양 유골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어머. 나스카에서 의문의 유골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지구에 사는 생명체의 유골이 아니다 라며 외계인의 유골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이 미라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미라는 245년에서 410년경에 실제 생존했던 생명체일 것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어머.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제 두개골 내부의 치아 형태도 아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냥 있네. 자, 미라의 연구를 담당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주립대학 물리학자 콘스탄틴 코로코프 박사의 충격 발표. 이 미라는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생명체에 가깝습니다. 아니, 또 다른 생명체가 뭐야? 아니 그런 추측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인간과 비슷한 뭐 영장류 종류 중에는 저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영장류일 가능성을 두고 검사를 또 해봤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98.5%는 영장류에 가깝지만 나머지 1.5%는 알려지지 않은 불분명한 존재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에 추가로 페루 의회에 보고된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정말 충격적인 미라의 DNA 검사 결과 네. 인간의 DNA와 무려 70%가 불일치였습니다. 인간이 DNA. 아니네. 그러니까 이 미라는 인간도 영장류도 아닌 전혀 다른 미제 생명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런 증거까지 있다고 하면 네. 정말로 외계인을 안 믿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페루 CCTV에 찍힌 미스터리 형체. 2016년 8월 30일 너튜브에 올라온 한 CCTV 영상이 페루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두 눈 크게 뜨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움직이는데 혹시 뭐야, 네, 저게? 뭐 빛이 나요, 근데? 어? 잠깐 뭐야? 이건 걷는 게 아니잖아. 봤어요? 이게 훅 지나는 거? 자, 이 영상은 페루 파차카마크에 있는 고속도로 옆 한 주유소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한적한 밤, 대화를 나누던 두 직원. 그런데, 저 뭐지? 한 직원이 가리킨 곳에 몸에서 약한 빛을 내는 정체 모를 생명체가 도로변을 천천히 걷고 있었던 겁니다. 난생 처음 보는 희귀한 모습에 곧바로 직원들은 괴 생명체를 향해 달려갔는데요. 그러자 정체를 숨기려는 건지 인기척에 방향을 틀어 고속도로를 향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 모자 쓴 분이 확인하려고 다가갔었네요. 그렇죠. 근데 확 날아가 버리네. 야, 그러니까 뭐 가까이서 보면 목격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건 뭐지? 정말? 멀리서 봤으면 헛걸 봤다고 해도 네. 가까이서 보고 뛰어갔잖아요. 자, 괴생명체 목격자인 주유소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키는 한 1m 정도 됐고요. 다리가 많았어요. 최소 10개 정도 됐어요. 라고 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CCTV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이후 이 괴생명체가 고속도로로 진입하자마자 트럭에 치였는데요. 아이고. 글쎄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라졌어. 그리고 이후 곧바로 트럭에 부딪힌 곳에 가봤더니 그 어떠한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뭐 CCTV에도 찍혔고 트럭에 치였다라는 증언도 있고. 봤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흔적이 없을 수가 있지? 그리고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본 거잖아. 그렇죠. CCTV로도 찍혔고요. 이게 설명이 진짜 안 되네요. 안 됩니다. 네. 뭐 들은 거 같은데. 나만 들은 게 아니고. 나 지금 뭔가 들은 거 쫄았어요. 미국의 유명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아웃
자, 그런데 말이죠. 몇 해 전 이 아웃비 레스토랑을 둘러싼 섬뜩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난 2017년 7월 어느 한 짹짹이 사용자가 자신의 SNS에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올린 글입니다. 뭐지? 잠깐만 지금 뭔가를 이어놓은 선이 별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가 있는 건가? 군데가 아닌 건데? 자, 미국 필라델피아, 인디아나폴리스 등의 지역에서 아웃비 매장 위치를 검색한 뒤 폰으로 쭉 읽자 오각별, 이 오각성이 그려진 건데요. 오, 신기하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퍼진 괴소문, 지도 위 오각성은 사탄을 상징한다. 사탄이 아웃비를 지배하고 있다. 뭔 소리야? 이런 얘기를 할 만한 더 근거가 좀 있나 보죠? 자, 물론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이들은 처음엔 우연일 거라고 믿었죠. 그러나 헐, 제가 사는 뉴욕에서도 오각별이 나왔어요. 오, 대박! 휴스턴도 추가요? 미국 다른 도시의 아웃비 매장 지도에서도 오각성 형상이 나타났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SNS를 타고 퍼진 사탄 음모론에 아주 강력한 대응을 했죠. 바로 사탄 숭배의식에 필요한 재물입니다. 재물을 아, 바쳤다고요? 저걸 광고로 저렇게 했구나. 유머로 대응한 거지. 저기 제일 유명한 그 양파튀김이잖아요. 그러니까. 에피타이저. 오니언. 예. 아, 재밌네. 이 플로리다주 세인트 피터스버그의 아웃비 매장들은 요래조래 해도 오각성을 그릴 수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궁금증은 좀 풀리셨나요? 21세기 최악의 의학 스캔들. 2009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신종플루. 감염이 되면 고열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이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4월 인도네시아 보건장관인 시티 파딜라 수파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충격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신종 플루는 선진국 제약회사의 이익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장관이 신종플루 바이러스 유포 혐의로 지목한 곳은 미국 유명 제약회사 B사, 그리고 B사에서 세계보건기구인 WHO와 함께 신종플루를 확대 재생산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일부러 바이러스를 세계보건기구가 퍼뜨렸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자, 사실 B제약 회사의 신종플루 자작극 논란은 암암리에 퍼져 있었습니다. 신종플루의 존재가 처음 세상에 드러난 것은 2009년 4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신종 바이러스인 신종플루 감염자를 발견했다고 공식 발표한 건데요. 자, 그런데 2달이면 신종플루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으니까 저희랑 미리 계약하시죠. 마치 신종플루 출현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백신 개발이 완료되기도 전에 미리 여러 국가와 백신 납품 계약을 맺은 B 제약회사. 요게 조금 의심이 되네요. 굉장히 이상했죠. WHO는 그해 6월 감염병 경보 중 최고 수준인 대유행을 선포. 그래서 일각에선 B 제약회사가 백신을 팔기 위해 신종플루를 확산시켰다는 주장이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근데 사람의 목숨에 걸린 일인데 저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제발 믿고 싶지 않은 아 정말 저는 얘기긴 해요. 네.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걷잡을 수 없게 퍼진 주장에 당시 B 제약회사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로부터 5월 초에 신종플루 바이러스 샘플을 제공받아 백신 개발에 착수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자, 그런데 신종플루 대유행을 결정한 WHO의 비상위원회 위원 중에 제약사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그런데 얼마 뒤 존 맥켄지 위원장과 에번스 위원이 갑자기 비상위원회를 사퇴하자 WHO와 제약사의 결탁 의혹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한편 2010년 8월 WHO가 신종플루 대유행 종료를 선언했지만 WHO와 제약사들 간의 결탁 의혹은 명확히 해명되지 않았는데요. 찜찜하네. 21세기 최악의 의학 스캔들로 불리는 신종플루 논란.
그 진실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보든 믿지 마라. 음모론 19 9위 공개합니다. 오, 나 너무 놀랐어. 어우 씨. 18세기 초 영국에서 만들어진 집단 프리메이슨. 대외적으로는 박애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친목단체지만 많은 이들은 이 프리메이슨을 두고 전 세계 엘리트들이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 모인 비밀 집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멤버로 지목된 사람들만 해도 미국 조지 워싱턴 대통령, 모차르트, 나폴레옹 황제, 윈스턴 처칠 총리, 메가더 장군, 빌 클린턴 대통령 등이 있고요. 많이도 있다. 자, 그런데 오늘 프리메이슨 음모론의 중심은 어디냐? 바로 북한! 설마 북한도? 북한에서도 프리메이슨 멤버로 지목된 이가 있으니 김정은 국무위원장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프리메이슨이라고요? 자, 음모론자들의 말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0년대 스위스에서 유학할 당시에 프리메이슨에 입문했다는데요. 아 실제로? 자, 그들이 그 근거로 그가 평소에 자주 취하는 포즈를 지목했습니다. 뭔데요? 오른쪽 손을 왼쪽 겉옷 상의 안으로 집어넣고 저 있잖아요. 손실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많이 하긴 했다 저 포즈를. 그러네. 자, 저 포즈가 프리메이슨 멤버들 사이에서 서로의 신분을 비밀스럽게 주고받을 때 사용하던 일명 숨은 손 제스처다. 진짜? 자, 이 숨은 손은 나폴레옹 황제, 경제학자 칼 마르크스, 어머머머머. 소련의 서기장 스탈린 등 어머머머. 프리메이슨 멤버로 지목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제스처인데요. 진짜 다 저러고 있어. 자, 그런데 또 다른 음모론자들은 더 충격적인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어머머머머. 사실 북한 자체가 프리메이슨 아닐까요? 프리메이슨은 이집트의 태양신 호루스를 숭배하며 호루스의 왼쪽 눈인 전시안을 심볼로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런데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자 최대 명절을 태양절로 부르는 걸 두고 북한 역시 프리메이슨의 태양신을 숭배한다고 주장하고요. 또 사람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프리메이슨의 심볼인 전시안을 북한 건물 곳곳에 새겨놓고 어머. 스스로 프리메이슨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저 되게 일리 있다. 아니 조작이 아니라 저거 이때잖아 저거. 저 실제야? 되게 합성 아닙니다. 어머머머머머.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는데 이게 점점 아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네. 전 세계 곳곳, 심지어 북한에도 손길이 뻗쳐 있다는 프리메이슨. 자,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든 믿지 마라. 음모론 19 8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검은 손. 2019년 5월 말 스위스의 소도시 몽테르의 한 호텔에 전 세계 130여 명의 거물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 이유, 올해로 67번째를 맞은 빌더버그 회의 때문인데요. 네덜란드의 우스터비게에 있는 빌더버그 호텔에서 처음 모임을 가진 것이 계기가 되어 빌더버그라 이름 붙여졌고요. 이 회의는 주로 유럽, 북미의 정재계 주요 인물 100여 명이 모여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그런데 일부 음모론자들이 빌더버그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를 움직이는 그림자 거리. 빌더버그는 전 세계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선택받은 자들이 세상을 움직이죠. 바로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킹메이커 집단이라는 것. 1991년 당시 미국 아칸소 주지사였던 빌 클린턴이 2년 뒤인 1993년에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당시 변호사였던 버넌 조던이 빌더버그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 덕분이었다고 하고요. 1993년 영국 토니 블레어 의원이 회의 참석 후 1994년 노동당 최연소 당수를 거쳐 총리가 된 점, 그리고 독일 메르켈 총리도 2005년에 회의에 초청된 뒤 같은 해 정권을 잡은 점, 이 모든 것들이 놀랍게도 전 세계를 움직이는 권력자들이 빌더버그 회의를 거쳤다는 사실이죠.
이 빌더버그 클럽의 수상한 베일은 더 있습니다. 빌더버그 회의는 그들만의 철저한 비밀주의 원칙이 있는데요. 경제, 기후 문제, 테러, 핵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지만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발설 금지. 약 10여 년 넘게 빌더버그를 추적했다는 스페인의 저널리스트 다니엘 에스툴린의 말에 따르면요. 매년 한적한 소도시의 호텔을 통째로 임대해서 비밀리에 회의가 진행되고 호텔 주변은 경호원들이 철옹성처럼 에워싸고 있는데 어찌나 철통보안인지 2014년 덴마크 코펜하겐의 모 호텔에서 열린 회담 기간엔 무려 3m짜리 이중 철조망이 쳐질 정도였다고. 이야. 한편 이런 논란들이 거세지자 빌더버거 측은 2000년대 초부터는 참석자 명단과 회의 안건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정확한 회의 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어 사람들의 추측과 의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궁금하다. 그러네. 세계를 움직이는 엘리트들의 비밀 회의. 그 실체는 정말 우리는 모르는 보이지 않는 세계 정보일까요? 자, 그럼 무엇을 보든 믿지 마라 음모론 19 1위 후보 헤드라인부터 만나보죠. (2014년 9월)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 라이베리아의 한 일간지가 전한 충격적인 소식. 에볼라 바이러스는 미 국방성이 개발한 세균 무기. 어머. 전 세계에 죽음의 공포를 안긴 에볼라 바이러스가요. 실은 포화 상태에 이른 세계 인구를 줄이기 위해 미국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세균 무기라는 보도였는데요. 오도였대요. 2014년 라이베리아를 비롯해 서아프리카를 강타한 에볼라는 초기 사망률 90%, 2년간 무려 10,0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치명적인 바이러스인데요. 이에 WHO가 에볼라를 지난 40년간 최악의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죠. 근데 미국이 왜 에볼라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라이베리아의 일간지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1975년 미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협력해 당시 자이르에서 최초로 에볼라 바이러스를 개발? 그런데 개발 이유가 아프리카 빈민가 흑인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였답니다. 그 배경에는 흑인을 열등 인종으로 분류해 인종 청소라는 끔찍한 음모가 숨어 있었다는데요. 아, 저거 나치 때나 진짜, 있었던 얘기 예. 아니에요? 그 뒤 점점 몸집을 키워간 에볼라 바이러스 미스터리. 이번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제약회사들과 손을 잡고 에볼라 백신을 미리 만들어 특허를 따뒀다. 그래서 막대한 백신 판매 수익을 챙겼다는 주장까지 제기됩니다. 1960년대 실제로 이제 미국이 매독균 인체 실험했다라는 음모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아주 사실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아, 전례가 있구나. 이제 없던 얘기는 아니에요. 전 세계를 공포에 몰고 간 죽음의 그림자, 에볼라 바이러스. 정말 에볼라 바이러스에 검은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을까요? 자, 다음 특종입니다. 바이러스를 둘러싼 인구 감축 음모론은 또 있습니다. 1947년 우간다의 지카 숲에서 처음 발견된 지카 바이러스. 이것도 난리였죠. 이거 난리죠. 난리였죠. 네. 주로 이집트 순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것으로 두통, 발열, 근육통과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산부가 출산을 하면 아이가 소두증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저 많이 알려졌잖아요, 저 얘기. 2016년 브라질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대유행. 이때 브라질 당국에 접수된 신생아 소두증 사례가 무려 4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20배가 넘는 수치였는데요. 어마어마하게 급증하긴 했네.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약간 가임기 여성들한테는 또 특히 맞아요. 공포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충격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된 건 영국 때문입니다. 바로 영국의 생명공학 회사 오사가 지카 바이러스 확산의 배후라는 것. 사건의 발단은 오래전부터 브라질 정부가 골머리를 앓아온 풍토병인 댕기열 때문이었습니다. 이 댕기열의 숙주가 바로 지카 바이러스의 숙주이기도 한 이집트 순모기. 그래서 브라질 정부는 댕기열 확산을 막기 위해 유전자를 변형한 이집트 숲 수컷 모기를 브라질 동북부 지역에 방사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실제로 모기 유충이 95%, 성체는 78%나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여기까진 좋은 거잖아요. 다행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유전자 변형 수컷 모기를 방사한 지역에서 이번엔 지카 바이러스가 창궐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들의 불안을 좀먹고 등장한 한 주장. 영국 생명공학 기업 오사가 지카 바이러스를 퍼뜨릴 목적으로 일부러 유전자 변형 모기를 방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말도 안 돼.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랬다면. 소문에 따르면요. 댕기열 확산 방지 실험은 명분일 뿐 오사의 진짜 목적은 인구 감축이라는 거였죠. 아유.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이 끔찍한 계획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미국의 대표 소프트웨어 M사의 전 CEO 빌 게이츠라는 겁니다. 에이. 말이 됩니까? 아우. 빌 게이츠는 에볼라 바이러스 연구에 한 해 수조 원을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됩니까? 지카 바이러스 음모론에 등장한 영국 생명공학 기업 오사가 빌 게이츠가 만든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 지원하는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소 빌 게이츠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선 전 세계 인구를 감축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강연에서 언급한 사실까지 더해져 음모론에 더 힘이 실렸습니다. 사실과 추측이 얽혀 만들어진 지카 바이러스 음모론.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들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선 안 되겠죠? 무엇을 보든 믿지 마라. 음모론 19. 저 한 기자의 세 번째 1위 후보 공개합니다. 2009년 12월 9일 새벽 노르웨이 북부에 위치한 핀마크 지역. 사람들은 갑자기 하늘에 떠오른 정체불명의 빛 때문에 대혼란에 빠졌는데요. 이거 사진으로 보시죠. 에이, 합성이네. 이거는 뭐. 전부 저런 에이. 색깔이 나올 수가 있나? 그러니까. 요즘 우리 어떻게 보고 저 사진을? 그래. 전 조작이죠. 그래. 무조건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네. 자, 그들이 목격한 것은 상공에 떠 있는 나선형의 불빛. 소용돌이 마냥 시계 방향으로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3분 뒤 소용돌이 중심부에서 푸른빛의 광선이 나타나더니 이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노르웨이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 괴현상을 두고 지구 물리학 관측소의 연구원인 투롤스 린 한센은요. 그 빛은 미사일 발사 실험 중 발생한 불빛입니다. 누출된 미사일 연료가 공중에서 떠돌다가 떨어진 것이죠. 나선형 불빛의 정체를 미사일에 누출된 연료로 지목. 불빛이 발견되기 전날 러시아 해군이 핀마크 지역 인근의 바렌츠해에서 미사일 실험 발사를 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인 조셉 박사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바렌츠에서 미사일 실험 발사가 수차례 진행됐지만 단 한 번도 그런 불빛이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미사일 발사에 실패할 경우 폭발로 인해 기체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게 되는데 나선형 불빛이 목격된 주변에서는 그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빛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러게. 그래서 조셉 박사가 추측한 광선의 정체는 나선형 비행을 하는 미확인 비행물체, 즉 UFO가 남긴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의문들을 남긴 노르웨이의 나선형 불빛. 그런데 2012년 중동 5개 나라에서 이 소용돌이 광선이 또다시 포착됐는데요. 이번엔 5개 나라에서 발견된 겁니다. 비슷하긴 한데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스테리하네요. 하늘에서 발견된 미스터리한 소용돌이 불빛.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사고 다발 지역, 범인은 뭐뭐. 인기 드라마 셜록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영국의 다트모어 국립공원. 광활한 황무지와 푸르른 자연이 어우러져 정말로 이 매력적인 장소지만요. 자, 이곳에 가시더라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B3212 도로만은 절대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 이거 꽃가라는 말보다 더 무섭네. B3212 완전 기억됐어요, 지금. B312만 기억하고 글로 한번 가볼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절대로 B3212 도로 가시면 안 됩니다. 진짜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말 안 했으면 아예 안 갔을 거 지금부터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B312 도로를 지우세요. 자, 이곳 포스트 브릿지와 투 브릿지 사이의 구간은요. 1910년대부터 이것 때문에 수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이와 관련된 다수의 목격담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1921년 6월 근처 교도소의 의료진으로 근무하고 있던 헬비. 오토바이를 타고 문제의 B312 도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제멋대로 움직이는 오토바이. 핸들도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그는 이 사고로 사망.
그뿐만이 아닙니다. 몇 주 뒤 승객들을 태운 버스가 사고를 당하는가 하면 수년간 운전을 했던 베테랑 라이더였다는 한 육군 대위마저 이것 때문에 사고가 난 거예요. 엄청난 힘으로 날 조종했다고요? 이 312 도로에 갑자기 나타나 운전자들을 위협했던 이것. 그 정체는 뭔데? 바로 그 정도로 뜸들일 정도야? 뭔데? 그 정체는 바로 두 손. 자, 여러 목격담에 의하면요, 이 거대한 털투성이 손이 갑자기 나타나 핸들을 강제로 조종. 진짜? 자, 운전자들이 심하게 방향을 틀거나 비틀거리게 해서 사고를 유발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는 고속에서 핸들을 틀면 무조건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치. 조금만한 바꿔도 그죠? 네, 확 날아가. 이게 그러면 몸이 바이크가- 날아가지. 근데 저게 철투성이 손이 아니라 뭔가를 잘못 보는 거 아닐까요? 저 지점에서만. 버스나 차는 핸들이 실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지. 그냥 갑자기 확 나타난다는 거죠. 귀신이야 귀신. 자유로 귀신 같은. 이 털투성이 손의 정체에 대해 괴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양한 형태로 퍼졌는데요. 한편 일각에서는 해당 도로가 가로등이 없는 데다 상당히 좁고 또 예상치 못한 가파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잦았을 뿐이라는 등 이 사고의 원인을 다양하게 추측하기도 했지만요. 털투성이 손은 여전히 섬뜩한 도시 괴담으로 남아 운전자들을 끊임없이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 무섭네. 핸들을 잡고 운전자를 죽음으로 내몬다는 공포의 털투성이 손. 다툼 후에 B312 도로를 지나실 때 이 털투성이 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 괴담 19 13위 공개합니다. 모모가 알려주는 죽음의 비밀. 인간이 일생을 살면서 영원히 알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죽음. 두 기자님 혹시 이 죽음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으세요? 알고 싶죠.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지만 피할 수 있으면 너무 피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비밀을 밝힌다면 뭔가 더욱더 이 죽음과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제가 괜히 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곳에 가시면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게 될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안전은 보장 못합니다. 근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 게 저도 지금은 안 할 것 같은데 한 10년 후, 20년 후쯤엔 갈 것 같아요. 한번 가보자. 나이가 좀 더 들면 한 70 정도 되면 네, 10년 더 후? 현실적으로 저게 궁금해질 것 같아요. 70이면 5년 5년 뒤인가요? 올해는 초동안. 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공동묘지. 이 묘지는 100개의 계단이 있다고 알려져서 일명 100계단 묘지로 불리는데요. 실제로 이 묘지에 다녀온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만약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 알고 싶다면 묘지가 완전히 어둠에 잠식된 시간, 정확히 자정에 이 묘지에 있는 100개의 계단을 오르면 된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완전한 어둠에 묻힌 밤. 인적 하나 없는 공동묘지에서 100개의 계단을 오른 후 들판 쪽을 바라보면요. 장의사의 유령이 나타나서 보여주는 환상. 그것이 바로 100계단을 오른 자의 죽음. 언제 어떻게 죽는지 미리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이걸 본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단을 다시 내려갈 때도 하나, 둘, 셋.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려갈 때도 센 계단 수가 올라갔을 때와 똑같이 100개라면 장의사 유령이 보여줬던 미래의 죽음은 거짓. 하지만 내려갈 때 센 계단 수가 100개보다 많거나 적다면 장의사가 보여준 당신의 죽음은 진짜. 언젠가는 실현된다고 합니다. 이 100계단 묘지 괴담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이 퍼졌던 탓일까요? 현재 묘지는 해가 진 후부터 새벽까지는 출입 금지. 괴담처럼 자정에 계단을 밟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현재 묘지의 계단은 공사를 거쳐 총 60여 개의 계단만 남은 상태라고 하니까요. 이 괴담의 진실을 영영 알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죽음을 미리 보여준다는 공포의 100계단 묘지 괴담. 과연 당신의 죽음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까요?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괴담 19, 12위를 공개합니다. 이곳을 지날 때 모모를 지니지 마시오.
미국 하와이주 오아후 섬의 팔리 고속도로. 이곳의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먼 옛날 고대 시대부터 전해져 오는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카파누이라는 사람이 겪은 일인데요. 버스를 타고 이 팔리 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버스 시동이 꺼지는 상황이 발생. 이에 버스 기사는요. 금기 사항을 어긴 승객을 색출. 그것을 버스 밖에다 버리고 나니 그제야 버스가 출발했다고 합니다. 부적 같은 거요? 뭐예요? 불길한 뭔가를 갖고 탄 것 같은데. 불길하죠. 종교적인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사람들 다 아는 건가 봐. 다 그치. 알죠. 오아후 섬의 팔리 고속도로를 지날 때 절대 지녀서는 안 되는 그것. 그것은 바로 삼겹살. 에이, 뭔 소리? 어딘데 여기가? 하와이입니다. 오아후 섬. 돼지고기를 지닌 자 이 도로를 지나갈 수 없으리라. 아, 돼지고기네. 베이컨도 파?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팔리 고속도로에서 돼지고기를 운반하면 갑자기 차가 고장나는 알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야, 돼지신인가? 저기 사는 그 상실령 같은 데는 돼지를 되게 싫어하나 보다. 아, 이슬람교인가? 이 현지에서 전해지는 괴담에 따르면요. 화산의 신인 펠레와 돼지의 신인 카마푸아는 한때 사랑했던 연인 사이입니다. 하지만 잦은 싸움 끝에 결국 이별했고요. 이에 오아후 섬을 양쪽으로 쫙 갈라서요. 섬의 서쪽은 펠레의 영역, 그리고 섬의 동쪽은 카마푸아의 영역. 이렇게 각각의 영역을 나눠서 반대편에 머무르면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이때 돼지고기는 돼지의 신인 카마푸아의 일부로 간주. 그렇기 때문에 만약 화산의 신인 펠레의 영역으로 가는 팔리 고속도로를 지날 때 돼지고기를 지니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펠레가 보낸 노파가 하얀 개를 안고 길을 막아서며 어딜 감히 돼지고기를 가지고 지나가려고 해! 그러면서 차가 갑자기 고장나는가 하면 심할 경우 사고까지 발생. 결국 안전하게 길을 지나가려면 노파의 개에게 돼지고기를 먹여야 한다는 겁니다. 지니고 있는 돼지고기를 모두 버리고 가야 한다는 거죠. 다소 허무맹랑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일부 현지인들은 아직까지도 이 괴담을 믿어서요. 팔리 고속도로를 지날 때만은 소시지든 샌드위치든 돼지고기가 들어간 그 어떤 것이든 지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교담 19 11위를 공개합니다. 모모가 단골인 술집. 미국의 대문호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살아간 휴양지 키웨스트 섬. 이곳에는 해밍웨이의 단골 술집으로 알려진 캡틴 토니스 살롱이라는 유명한 술집이 있는데요. 키웨스트 섬에 방문한다면 해밍웨이의 발자취를 따라 이 술집 바에 앉아서 술 한잔 하고 싶으시죠? 자, 그런데요.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깊은 밤에는 말이죠. 절대로 이 술집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영업이 끝난 고요한 밤만 되면 이 문을 두드리며 이곳을 찾는 특별한 손님이 있는데요. 그 손님은 바로 유령. 토니 하고 주인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등 이 유령 목격담이 끊이질 않았던 건데요. 자, 그런데 이곳에 이런 괴담이 퍼진 이유는 더욱 섬뜩합니다. 1851년 해당 건물은 키웨스트의 첫 영안실로 쓰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에 자리 잡은 큰 고목나무는 한때 각종 범죄자를 처형하던 교수대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처형된 유령들이 나타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고요한 밤이 되면.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술집에서 가장 많이 목격된 유령 중 하나, 바로 피로 뒤덮인 파란 드레스를 입은 여인 유령인데요. 16명의 해적은 물론 이 가족까지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알려진 해당 여성의 유령 또한 교수대에서 처형당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해밍웨이가 갔던 데니까 가보려는 사람도 많겠지만 저 유령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또 그런 데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죠, 다크 있죠. 투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해당 건물은 시가 공장, 주류 판매소를 거쳐 1933년 술집으로 오픈했고요. 1958년 주인이 바뀌며 이름도 현재 캡틴 토니스 살롱으로 바뀐 건데요. 정말 소름 돋게도 1980년대 바닥 공사를 하던 중 15구가량의 유골이 실제로 발견되며 흉흉한 괴담에 힘을 더했습니다. 실제로 유골이 발견됐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괴담 없어도 무서워서 못 가겠다. 언젠가 평화로운 섬 키웨스트 이 술집을 찾게 되신다면 옆자리에 앉은 손님
유령일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 괴담 19 10위 공개합니다. 일본 모모의 하나코. 절대로 하나코를 불러선 안 돼. 이번 괴담은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지는 괴담입니다. 일본 초등학생들을 공포에 떨게 한 하나코의 정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활동이 늦게 끝나 텅 빈 교실에 혼자 남아있던 키코는 잠깐 화장실만 들렀다 집에 가려고 했는데요. 왜 학교에 혼자 남아? 꼭 이런 얘기 그렇더라.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뭐 귀신 보고 막. 화장실 혼자 가는 건 참아야 돼요. 예. 교실에서 가장 가까운 3층 화장실을 이용한 키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키코가 화장실에 들어갈 땐 모든 화장실 칸이 열려 있었는데 나오고 보니 화장실 3번째 칸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던 겁니다. 친구일까 싶어 말을 걸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고요. 오싹한 기운을 느낀 키코는 서둘러 화장실에서 나오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복도와 연결된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아 어떻게 갇혔네. 그러니까. 키코는 불현듯 혼자 있는 늦은 밤 학교 3층 화장실 3번째 칸에서 하나코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너 하나코야? 하나코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부르자 화장실 안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소리. 그리고 잠시 후 3번째 칸 화장실 문이 열리면 나타난 빨간 치마를 입은 의문의 정체. 바로 하나코였습니다. 어우 주저앉았겠다. 아우 발이 돼. 진짜 아무것도 안 나와도 밤에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섭거든요 사실. 근데 하나코가 뭔가 화장실과 좀 사연이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1879년생으로 알려진 소녀 귀신 하나코. 괴담에 따르면 휴일에 학교에 놀러온 하나코가 괴한에게 쫓겨 화장실 3번째 칸에 숨었지만 결국 들켜서 살해당했고 그 이후 학교 화장실에서 하나코 귀신이 나타난다는 괴담이 전해진 건데요. 이 밖에도 굳게 잠겼던 화장실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하나코가 불쑥 튀어나와 변기 속으로 아이를 끌고 갔다. 소녀 귀신 하나코에 대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요. 심지어 하나코를 소환하는 방법이 일본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코를 부르기 위해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빙글빙글 13번을 돈 뒤 3번째 칸 앞에 서서 똑똑 똑똑. 하나코 거기 있니? 나 여기 있어. 하나코가 답을 한다고 하는데요. 답을 들은 뒤 3초 안에 도망가지 않으면 하나코의 손에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합니다. 음침한 밤, 혼자 있는 화장실에서만 나타나는 하나코 이야기는 많은 사람이 여전히 하나코를 소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옷장에 모모가 산다. 2021년 어느 늦은 밤 혼자서 잠을 자던 2살배기 소녀의 방에서 들린 비명 소리 그리고 소녀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이야기. 엄마가 옷장에서 저를 불러요. 자꾸만 놀아달라고 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아니, 엄마가 부르는데 왜 무섭지? 엄마가 부르면 좋은 거 아닌가? 아니면 이제 뭐 슬픈 사연으로 엄마가 낳다가 뭐 돌아가셨다고. 아하.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아이의 엄마는 멀쩡히 살아 있었습니다. 아유 다행이다. 옷장에서 아이를 부른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아이를 누가 불렀다며? 아기가 들었다며? 그리고 엄마 소리였어요. 그 정체가 뭐예요? 매일 밤 아이가 혼자 있는 방에 나타나는 이른바 엄마 도플갱어 유령. 이 이야기는 올해 6월 아이의 엄마 크리스티나가 SNS에 게시하며 조회수 430만 회 돌파, 화제가 됐습니다. And she said, well, it's just, she's like, Mommy, there's someone else that comes in here. She looks just like you, but I know she's not you. There's someone who comes in here after I put you to bed that looks like me, but isn't me. And she's like, she looks just like you, Mommy, but she wants me to follow her inside my closet. And I don't want to go with her. 근데 왜 하필 또 옷장 안에서 불러? 그 엄마랑 똑같이 생겼는데 확실히 엄마는 아니다. 옷장 귀신들이 있어. 야,
야, 근데 완전 작정하고 꼬셔가려고 엄마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하하. 크리스티나도 매일 밤 아이의 방에 나타난다는 자신과 꼭 닮은 존재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딸의 방에 카메라까지 설치했는데요. 하지만 아무것도 포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플갱어 귀신을 본 건 크리스티나의 가족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일부 누리꾼들은요. 저도 어릴 때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심지어 저희 엄마는 제 방에 다른 사람이 있는 줄 알았대요. 어떤 유령들은 사람의 목소리와 외모까지도 따라하기도 해요. 미국에서 어린 시절 크리스티나의 딸처럼 부모님과 같은 모습 그리고 같은 목소리로 나타난 유령을 본 사람들이 많았다는데요. 이게 유사한 사례가 많으면 신빙성이 더해지니까. 가족과 같은 모습으로 어린아이들을 홀리는 도플갱어 유령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왜 하필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걸까요?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2일 공개합니다. 모모 아르바이트생에게 생긴 일. 일본 어느 가정집. 여느 때처럼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한 토모. 토모! 물고기들 밥 안 줬어? 집에서 키우던 열대어들이 하루 사이에 모두 죽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나무가 말라 죽었잖아. 지네. 토모, 이거 네가 그랬지? 그런데 기묘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석 달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뒤 토모의 온몸에 심한 발진이 생겼고요. 고양이가 그를 피하기 시작. 더욱 기이한 것은 아빠, 요즘 새벽부터 어딜 다녀와? 손톱에 흙 좀 봐. 내가 그랬다고? 난 그런 적 없는데. 토모의 아버지가 매일 새벽 3시만 되면 잠옷바람으로 어딘가 나가서는 온통 흙투성이가 돼서 귀가.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함께 사는 어린 조카가 배를 쥐어뜯다가 피투성이가 되는 일까지 발생. 뭐야?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은 그 무렵 토모는 매일같이 똑같은 꿈을 꿨는데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7명의 사람이 토모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내젓는 기묘한 꿈이었습니다. 아우, 기분 나빠. 아니 아까 아르바이트 시작하고 발진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 아르바이트 다니는 데가 뭐가 문제가 있는 데인가? 하도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기자 토모는 친구의 도움으로 점을 보게 됐는데요. 그런데 당장 그 일 때려쳐. 그 저주는 주변 사람들한테 돌아온다고. 사실 토모가 하는 아르바이트는 저주 대행 아르바이트. 에이그, 저거 있다고 그랬잖아. 우리 소개했잖아. 특히 부두교 계열의 저주로 의뢰인에게 저주 대상자의 신체 일부를 받은 뒤 부두 인형에 집어넣고 주문을 외우며 바늘로 찌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속인에 따르면 저주가 나쁜 기운을 몰고 왔으며 특히 부두 계열 저주는 본인보다 주변인들에게 악영향을 준 거라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꿈속에서 본 7명은 토모의 조상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 고개 가로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을 왜 하냐. 그거 아니다. 좀 안타까워서 그죠? 이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자 토모 주변에 일어났던 기묘한 일들은 모두 사라졌는데요. 그런데 토모 가족이 오복명절에 성묘를 갔더니 무덤 속에 묻혀있던 조상의 관이 흉측하게 파헤쳐 있었다고 합니다.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18위와 1위 헤드라인 공개해 주세요. (2022년 1월) 영국 유명 동영상 플랫폼 인플루언서 로사 치카스는요, 호기심에 코골이나 잠꼬대 등 수면 중에 나는 소리를 녹음해주는 앱을 사용해봤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로사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뭐예요? 잠꼬대가 아니라 뭐 이상한 소리 녹음됐구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것만 녹음이 돼야 되는 거. 아니면 이상한 뭐 말소리를 귀신 소리, 요령 뭐 이런 게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오호. 아니면 자면서 귀신이랑 대화했나? 네. 아닙니다. 앱에 녹음된 끔찍한 소리입니다. 나는 내가 너무 싫어.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뭐야? 로사를 저주하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정체불명의 그 저주는 녹음을 한 4일 내내 매일같이 녹음됐습니다. 우와, 아우 소름 끼쳐. 밤마다 잠든 자신에게 저주를 퍼붓는 이가 누군지 로사는 그 목소리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침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카메라에 포착된 소름 끼치는 진실. 누가 나오긴 나왔어요. 이게 나와도 무섭고 안 나와도 무서운데? 이거 진짜 무섭죠? 누구야? 뭐야? 아니 누가 있었던 거잖아. 카메라에 포착된 정체는 유령이 아니라 로사 남자친구의 엄마였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로사를 평소 친절히 잘 챙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확인한 로사는 처음엔 남자친구의 엄마가 물건을 찾기 위해 방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엄마는 물건을 찾지 않고 오로지 로사의 앞에 서서 중얼중얼 매일 밤 녹음됐던 그 저주의 말들을 퍼붓던 겁니다. 아니 왜? 아이고. 진짜 중요한 거는 다음 날 저 사람은 또 친절히 맞이해줬다는 거예요. 잘 잤어? 아이고야. 밥 먹을래? 그리고 밤에는 제발 죽어라. 계속 주소를 외웠던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해 불가다. 이해 불가지. 이해 불가다. 저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성적으로 행동했을 사람은 아니에요. 저주의 목소리, 그 정체를 알게 된 로사는 해당 영상을 온라인에 올려서 사람들에게 고민 상담을 했습니다. 영상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그 집에서 나오지 않으면 죽어버리라는 저주를 현실로 만들지도 몰라. 위험해, 당장 도망쳐! 라며 로사를 걱정했습니다. 이거 진짜 끔찍하다. 사람이 더 무섭네. 다시 한번 느끼는데 유령은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해치지. 그래. 너무 무섭다. 영화 사랑과 영혼 속 영매를 통한 주인공의 빙의처럼 영화에서 볼 법한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귀를 의심하게 할 충격과 공포의 영화 한 편이 펼쳐집니다. 1977년 7월 미국 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제가 살인 사건 범인을 알고 있습니다. 범인을 알려준 사람이 죽은 피해자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범인을 알려줘요? 아니 뭐 다잉 메시지를 남겼다든지. 다잉 메시지가 아닌데 지금 얘기하는 얘기가? 약 5개월 전인 1977년 2월 시카고에 위치한 아파트에 화재 신고가 접수. 당시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서 필리핀 출신 병원 직원 테레시타 바사가 나체 상태로 자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후 경찰의 조사에도 수사는 수개월째 진척이 없던 상황. 그런데 피해자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한 추아 박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피해자인 테레시타 씨가 이분에게 범인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추아 박사에 따르면 그의 아내 레미는 어느 날 마치 혼수 상태에 빠진 듯 전혀 다른 목소리와 억양으로 이상한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추아 박사님 도와주세요. 난 테레시타 바사예요. 날 죽인 사람은 앨런 샤워리입니다. 제발 경찰에 알려줘요. 이후 아내는 자신이 뱉은 말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요. 추아 박사는 당연히 처음엔 이 기묘한 일을 믿지 못하고 애써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왜 경찰이 알리지 않았죠? 당신이 정말 테레시타라고? 아니 경찰이 믿지 않을 거예요. 증거가 필요해요. 앨런이 내 목걸이를 훔쳐서 그의 여자친구에게 줬어요. 아내의 입을 빌려 테레시타라고 계속 주장하는 영혼. 추아 박사는 믿을 수는 없었지만 테레시타와 친분이 없는 아내가 미국에 거주하는 친척들의 이름과 번호까지 줄줄줄 말하자 결국 경찰이 이 사실을 알렸던 것입니다. 이건 믿기지가 않네. 그렇죠. 이런 번호까지 아는 건 어렵죠. 추아 박사의 와이프라면 절대 모를 얘기를 한 거죠.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이게 진짜 빙이네.
경찰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추아 박사가 알려준 대로 테레시타의 친척들을 확인. 그리고 그녀가 용의자로 지목했다는 병원 동료 앨런 샤워리를 조사했습니다. 앨런은 처음엔 극구 부인하더니 경찰의 추궁에 테레시타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 결정적으로 앨런의 여자친구로부터 진짜로 테레시타의 목걸이를 선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야, 이게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얼마나 억울했으면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서 범인을 지목을 했겠어요. 그렇죠. 진짜 영원히 본인의 살인 사건을 해결한 거네요, 이건. 아, 저게 모든 피해자들한테 가능했으면 좋겠다. 그럼 살인 사건 다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앨런은 금품을 훔치던 과정에서 테레시타를 살해했다고 자백. 사상 초유의 살인 사건에 도움을 준 유령 사건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 결국 앨런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